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파로스입니다. 자, 오늘은 한일중 정상회담 4년 5개월 만에 개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한일중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속내에 대해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한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일본, 중국 정상회의가 26일, 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도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에 해동입니다.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따로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리 총리는 지난해 총리로 취임을 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자, 중국의 리 총리는 지난해 총리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의 전략적인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력을 논의한다고 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영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저녁 한일중 삼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공식 한영 만찬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둘째 날은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첫날은 따로따로 만나고 두 번째 날은 한일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삼국 정상은 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엄청난 견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한일중, 그것도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개최를 한다니 참 많이 좀 의아하실 텐데요. 그 속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중일 정상회담은요, 작년부터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하게 한미 동맹 강화에 좀 스탠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한중 관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김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강 교수는 원래 즉 2023년 우리나라의 의정국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4년 만에 개최함으로써 한중관계 개선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대로 있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인 김중영 교수가 대통령실에다가 계속 우리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 교수는 이날 뭐라고 했냐면 한중일 회담은 이전에는 한일, 중일 관계가 좋지 않아 개최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일이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졌고 전에는 한중일 회담을 하려고 해도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고 또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하면 중국으로서는 한미일이 뭉치는 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세 국가가 모두 만나자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중일 회담이 한중 관계 개선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유로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참석을 하고 양자가 아닌 삼자가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경제 분야를 논의하면 되니까 서로 부담이 적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한중일 회담은 그간 중국에선 국가 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해왔고 주로 경제 현안을 다루었다. 자, 그러니 이번에 리창 총리가 오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또 애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기사를 보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합의를 이미 5월 14일 날 했고요. 조태열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왕이 부장의 방안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반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해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장관은 이날, 그러니까 5월 14일 날 왕이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중국 국가 원수의 한국 방문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한국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방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중국은 국가 원수인 국가주석이 아닌 국무원 총리가 참석을 해왔는데 이번 26일 개최가 유력한 이번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도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날 북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과 관련해 조태열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 중국은 당사자 간의 책임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태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탈북 및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일 정상회담 26일 날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라인 사태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데 이때 라인 사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삼국과 지역 전체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면서요.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지금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 하야시 장관은 삼국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총리와 리창 정상회의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는 삼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삼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하야시 장관은 삼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이 논의되느냐의 질문에 의제를 포함해 현재 조율 중이라고 하고 또 예단을 갖고 답변을 하는 것은 생각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핵 문제 가지고 너네 만나니 이런 건데 아니다.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북한 핵 문제도 논의는 해야 되긴 하지만 목적은 경제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만난다는 거예요.
자, 이 한중일 만남에 좀 급무사를 탄 데 있어서 자, 요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 5월 16일 날 푸틴이 경제협력 최고의 패를 들고 중국을 찾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경제산업계 인사를 대거 동행을 했는데요. 자, 이때 뭐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련돼서도 뭐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때 푸틴 대통령은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가 중국 자동차와 가전제품 제조사를 적극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확대를 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그러니까 러시아에 와서 자동차를 생산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생산 분야에서 중국 친구들과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중국 우호 평화발전위원회 러시아 측에서 위원장인 보리스 티토프는 네, 타스 통신에 선생님 거의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자꾸 들어보시면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러시아 측은 뭐라 그러냐면 자, 러시아 정부는 자, 러시아 영토에서 중국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으며 자, 6월달 이렇게 다음 달이에요. 6월달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푸틴 대통령은 또 양국이 비철금속, 화학, 생명공학, 제약, 우주탐사 등 여러 과학 산업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또한 여기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바이칼 아무르철도,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 물류 통로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을 만났어요. 5월 16일 날 시진핑을 만나서 자, 우리가 자, 너네 러시아 땅에 와서 자동차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어. 또한 우리 지금 시베리아 횡단 철도하고 바이칼 아무르 철도 그리고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는 그 물류 통로도 대대적으로 개발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하고 미리 또 작년부터 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미국이 뭐 한미일 동맹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미국만을 위한 지금 한미일 동맹은 아닌가. 너무 이제 미국이 자신만의 자국의 이제 보호를 위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이 되게 힘듭니다. 생각보다 한국이 지금 많이 힘들고 계속 이제 미국 상황을 또 따져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본 또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미래가 되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럽의 몇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 침체가 너무 심각해져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이제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게 이제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 많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푸틴이 시진핑을 5월 16일 날 만난 겁니다. 자동차 생산하는 거 그리고 제조사도 건너와서 우리 땅에 와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한국하고 일본은 물류를 통해서 경제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근데 푸틴이 대단한 커다란 카드를 들고 중국으로 간 겁니다. 중국으로 가서 뭘 얘기했냐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바이칼 아무르철도 그리고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 물류 통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빨간색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저기까지 유로까지 갈 수 있는 이 시베리안 횡단철도가 이 빨간색이고요. 자, 그리고
또 바이칼 아무르 철도는 네, 녹색입니다. 바이칼 아무르 철도는 이렇게 녹색이라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바이칼 아무르 철도를 이용하게 되고, 거기다가 지금 얼음이 녹고 있는 북극해 항로까지 이용하게 된다면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영역이 되는데요. 자, 그 물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제가 올렸는데요. 여기서 얻어지는 경제적 수치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 한국도 꼭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자, 한국하고 네, 일본 또한 여기에 좀 참여를 하고 싶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넓혀서 보면, 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동해를 지나서, 자, 이 서울, 요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나온 지도입니다. 그래서 Sea of Jap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위키피디아의 출처의 사진이에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 물류의 그 통로로서 우리나라가 이 동해에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산항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동해시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북한을 뭐 거쳐서 간다 뭐 이런 말도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자, 근데 지금 북한은 좀 빼고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쪽으로 자, 한일중 회담이 잘 돼서 이쪽 이제 물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큰데요. 물론 이제 막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한데 중국이 너무 이제 발빠르게 쫓아오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아주 심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또 물류의 교통 요충지가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우리나라 철도공단 자, 김한영 이사장은 2023년 6월달 기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철도 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강원도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철도 서비스 확대는 물론 향후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철도의 교두보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시베리아와 연결하는 이 철도 토대를 구축을 해서 물류의 좀 중심지로 좀 거듭나겠다라는 이런 좀 의지가 좀 강합니다. 자, 북극해 항로는요, 그 부산이 북극해 항로가 이제 열리고 그러면은 태평양을 잇는 아주 글로벌 허브 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부산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을 크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두바이처럼 좀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지금 특별법 추진 방향 논의에 대해서 뭐 토론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한 자, 이쪽이 열리면 운항 시간 비용이 30% 이상 절감하게 되고 물류 동맥 경화를 뚫어서 자,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자,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이고, 자, 지금 전쟁 때문에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나마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폭염 가뭄에 때문에 수위가 줄어서 지금 물동량이 지금 축소됐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지금 물류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자, 우리나라의 역할이 되게 크지 않을까. 자, 거기에 일본도 숟가락을 좀 얹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위아래 그리고 좌우 다 연결되는 엄청난 우리나라가 허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의가 이번에 만나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한편에서 또 급박하게 만나는 부분이 7강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7강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닐까. 자, 2024년 5월 20일 날 기사에 따르면 일본이 50년 시간 끌기에 우리나라와 같이 함께 개발할 수 있는 7강구 이게 내년에 뺏기나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석유 매장이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희망을 품고 50년 넘게 개발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일본이 계속 시간을 끌기를 하면서 7강구가 일본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강구에 대한 경제적 추정 가치는 수천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7강구, 한일 공동개발구역입니다. 자, JDZ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자, 여기 제주도 아래에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제7강구는 50년 넘게 개발을 추진을 해왔는데, 자, 근데 결국 내년에 이대로 있다가 일본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 체제 종료 대비 방안 보고서에서 가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7강구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지를 한 후 7강구의 경계를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 일본 간 확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일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만나자라고 추진을 했던 건 우리가 나서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막상 만났는데 7강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그러면은 또 실망감이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 7강구는요, 제주도 남쪽 이면이면서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 일부 구역을 뜻하고요. 그리고 전체 면적은 서울의 124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서울의 124배 정도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함께 개발하기로 한 일본과의 공동개발협정 종료가 끝나는 시점이 2028년 6월 22일이지만요. 2025년 6월 22일부터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깰 조짐이 이미 있었고요. 2020년부터 매년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성이 7강구 내에서 독자적으로 해양과학 조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7강구의 가치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69년인데, 자,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좀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발목을 좀 잡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7강구에 대해서 한일중 정상회담 때 만나서 얘기할지 안 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